언제나 그랬듯이 비트코인은 이번에도 개미들이 멍 때리는 틈을 타서 급등세를 펼쳐버렸습니다. 순식간에 5만 5천 달러 부근까지 솟아오른 뒤 저항을 만나 싶었는데 다시금 5만 5천 달러 위로 다시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얼마나 시장을 자극하고 있는지, 과거 반감기 패턴이 어쩌면 이번에는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기 충분한 흐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7포인트 오른 79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극단적인 탐욕 단계로 전환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다시 53% 위로 올라서 주면서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조금 더 강화된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며칠 동안 좁은 범위 안에서 보합세를 보인 뒤 5만 3천 달러 오버헤드 저항을 넘어섰다라며 이건 황소 세력이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황소들이 가격을 5만 3천 달러 위로 유지하면 비트코인은 추진력을 얻어서 6만 달러를 향해서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 이 구간에서 곰 세력은 다시 강력한 방어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5만 500달러가 깨질 경우에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5만 75달러 구간, 이후에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4만 5,734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크립토 타이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다음 목표가 6만 1000달러, 이게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4만 2000달러에서 랠리를 펼친 뒤에 여전히 통합되고 있다. 이제 주목해야 하는 레벨은 텐칸인데 비트코인이 이 위에서 마감을 한다면 상승 모멘텀을 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이라도 모멘텀을 잃게 된다면 다음 지지라인은 47,400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텐칸선은 일본 차트에서 사용되는 용어 가운데 하나로 이치모쿠 구름 지표의 일부입니다. 이치모쿠 구름 지표는 시장의 추세, 지지, 저항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복합적인 기술 분석 도구인데 텐칸선은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합니다. 보통 단기 시장 추세를 나타내고 가격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은 종종 이 텐칸선을 단기 지지 또는 저항 수준으로 해석하고 가격이 텐칸선 위로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지금 크립토 타이탄은 52,000달러 부근의 텐칸선 위에서 일간 종가가 마감되면 다음 타깃이 6만 1000달러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비트코인은 5만 4000달러 위에서 일간 종가를 확인했습니다. 오예, 아싸, 따봉, 그런 상황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가 젤레의 경우에도 비트코인이 돌파와 리테스트, 여기에 반등까지 잘 확인을 해주면서 강세 메가폰 패턴 상단 저항을 뚫어낸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가폰 패턴은 공식적으로 6만 달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단언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매튜 하일랜드의 경우에는 불플래그 패턴 상단 저항이 깨졌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위에서 일간 종가가 마감돼야 하고 그렇게 되면 다음 목표 가격은 6만 3천 달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역시나 일간 종가가 5만 2천 달러 훨씬 위에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조금 더 짙게 갖게 됐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가 알리 역시 일간 차트에서 메가폰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설명했는데 5만 달러 이상을 유지하면서 5만 3천 달러 위에서 종가가 이어진다라면 6만 52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메가폰 패턴의 불플래그 패턴에 바라보는 기준점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6만 달러 부근에 대한 돌파 테스트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54,300달러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을 강조하면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랐고 사실 비트코인이 조정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반감기 전 목표가 빠르게 다가서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신의 단기 예상이 빗나간 점을 인정한 게 일단 쿨해 보이긴 하고, 반감기 전 목표로 이 양반이 제시한 가격대는 54,000달러에서 58,000달러, 이후에 반감기를 거치면서 이 빡센 조정이 올 거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름 차트를 좀 잘 볼 줄 안다는 사람들의 예측도 이렇게 빗나갈 수 있다라는 점, 차트를 전문적으로 바라보기 어려운 우리 같은 개미들에게 있어서 특정 분석가 한두 명을 맹신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점도 새삼 느낄 수 있고, 여러 분석가들이 각자의 기준과 근거를 어떻게 제시하는지를 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빡세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런 점들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석가 케빈 스펜스는 좀 더 전폭적인 가격을 제시했는데, 이 양반은 비트코인이 포물선 패턴을 따라서 상승세를 지속할 경우 9만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포물선 지지를 받아서 모두 4단계에 걸쳐서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는 패턴을 고려하면 비트코인은 지금 3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3단계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2배 상승했는데, 비트코인이 이번 3단계로 진입할 때 45,000달러였다라는 것을 고려하면 9만 달러 부근이 매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9만 달러 전망까지 나오기 시작한 것을 보면 흐름 못지않게 이 정서 자체도 크게 전환되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정서를 이렇게 강력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은 역시나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월 26일 기준 블랙록의 하루 거래량이 13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의 제임스 세이파트는 괴물 같은 하루를 보냈다. 전체 비트코인 ETF 거래량 역시 1일 기준 32억 달러로 역대 두 번째로 큰 거래량을 기록했다. 최대 거래량은 ETF 출시 당일 46억 달러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의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인데, 지금의 추세가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2월 23일 기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담겨있는 비트코인은 모두 13만 231.2998개인데,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19만 개와 비교를 하면 이제 정말 6만 개 차이도 나지 않는 상황으로 바짝 올라서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불과 한 달 반 만에 벌어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과연 블랙록의 진짜 목표는 어디까지일까? 이런 생각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레이스케일의 GBTC 유출 둔화세가 아주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2월 26일 기준으로 GBTC에서 2240만 달러가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ETF 전환 이후 가장 적은 유출액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이 뉴스가 셀더 뉴스 이벤트가 되면서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급락했던 것은 수수료가 엄청 비싼 GBTC 환매가 대규모로 발생했기 때문인데, GBTC로 인한 하방 압력이 최소 수준으로까지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역시나 비트코인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재료 가운데 하나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미국 증시와 아주 뚜렷하게 탈동조화되고 있는 상황도 눈에 띕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센티멘트는 비트코인은 S&P 500이 하락하는 동안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54,900달러를 터치했다. 이건 미국 증시에 대한 암호화폐 의존도가 뚜렷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암호화폐 시장과 미국 증시 사이의 상관관계가 낮아질 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덧붙이면서 개미들의 가슴을 벌렁벌렁거리게 아주 벌렁벌렁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강력한 반등 모멘텀을 보여준 가운데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렉트캐피탈은 상위 10개 종목을 제외한 알트 시총 주간 차트를 제시하면서 의미 있는 확장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2021년 초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2120억 달러가 빠지면서 차트에서 파란색 라인을 리테스트했었는데, 이 위에서 주간 종가를 기록한 뒤 급등했다. 지금 수준에서 알트 시총에 있어 하락이 한 번 더 필요한지, 아니면 하락 없이 2021년 중반처럼 파란색 선 위에서 주간 종가를
형성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중장기 전망은 확실히 낙관적이다. 단기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닥 중요치 않다. 하지만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일들을 예고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설사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그 하락이 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결과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 역시 다시 3,100달러 위로의 반등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지지를 잘 확인해 준다라면 3,300달러에서 3,540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고, 하락할 경우에는 20일 지수이동 평균 2,823달러, 50일 단순이동 평균 2,546달러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번스타인은 올해 들어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이더리움이 올해 들어서 33% 상승하며 비트코인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더리움 ETF 이슈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자리하고 있다. 먼저 지분증명 전환 이후 이더리움 공급이 디플레이션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 같은 점이 충분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거래소 이더리움의 물량은 전체 공급 대비 11% 수준인데 이건 사상 최저치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더 많은 이더리움이 스테이킹 풀이나 스마트 계약 등에 묶여 있다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특히 지난해 초부터 새로운 레이어2 네트워크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가져다 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하면서 디파이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더 건강한 디파이 생태계는 더 많은 활동과 이더리움 수수료 증가를 유도할 것이고, 이건 결국 이더리움의 가치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더리움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리플 XRP가 0.55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XRP 맥시 가운데 한 명인 에그라 크립토는 XRP는 7.5달러와 27달러로 프로그램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코인에서 소액이라도 수익을 내면 이걸로 XRP에 투자를 하고 있다. 안전한 투자처로서 XRP에 대한 나의 확신은 여전히 매우 높다. 2017년 마지막 상승과 현재 사이클에서 XRP의 저점을 비교하면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목표는 7.5달러로 이거는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2017년 수준에서 7배만 상승하면 27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게 내 목표이고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격대에서 매도할 계획이다. 지난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은 231%, 이더리움은 243% 상승했는데, 리플의 경우에는 불런을 놓쳤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 대비 5배에서 7배 상승하는 것은 비교적 쉬울 것이다. XRP 같은 후발주자에 투자를 한다면 일생일대 거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며 XRP 맥시다운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올해 소송 리스크가 어떻게 완화되거나 또 해소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쩌면 27달러라는 숫자를 올해가 가기 전에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유틸리티적인 특성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이번에 XRP 레저 기반의 네이티브 대출 프로토콜이 개발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건 아노도스 파이낸스의 설립자인 파노스 매크라스가 공유한 내용인데, XRP 레저 기반의 자체 대출 프로토콜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더불어서 XRP 레저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와 AMM,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가 XRP 레저의 다음 핵심 기능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이 양반이 덤덤하고 간단하게 표현을 해서 임팩트가 확 하고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먼저 AMM,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 이건 XRP 홀더들로부터 유동성을 공급받아서 탈중앙화 거래소와 연계시키는 월렛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가격이 상승할 때 XRP를 매도하고 하락할 때 매수해서 가격 변동 리스크를 줄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XRP 유동성 제공자들과 나누겠다라는 나름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원래는 2월 중순에 도입되려고 했던 건데
에러가 확인되면서 2월 안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리플 CTO 데이비 슈월츠가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AMM을 통해서 유동성을 강화시키고 이와 더불어서 네이티브 대출 프로토콜을 얹겠다라는 겁니다. XRP 레저 생태계 안에서 작동하는 대출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XRP 사용자들이 외부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직접 대출, 차입 등 여러 금융 활동을 XRP 레저 생태계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XRP 레저 생태계 안에서 추가적인 이런 금융 서비스, 이 사실상 은행의 역할과 기능을 제공을 해주면서 XRP 레저의 기능성과 유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비 슈월츠의 명확한 의도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네이티브 대출 프로토콜이 등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미래 은행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자체 유동성 확보를 위한 AMM 역시 이 은행으로서의 기능성과 유용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이 정도 추론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도야 어쨌든 XRP 레저의 확장성 측면, 미래 은행의 모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측면,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리플이 이미 구현한 혁신은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점, 이건 분명 꽤나 설렘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비전과 혁신을 생각하면 지금의 XRP 시세는 아쉽게 느껴지기에 충분한데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는 여전히 견고한 시세 전망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일간 차트에서 XRP에 대해 동일한 엘리어 파동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XRP는 0.5198달러에서 조정을 멈췄고 지금 목표는 0.5419달러 위에서 마감을 하는 것이다. 0.6649달러를 돌파할 경우 XRP는 포물선형 움직임을 보이게 될 건데 이건 18.275달러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최근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잠재적인 XRP ETF 출시 가능성 멘트를 던지면서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만들었었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아무런 상황이 없는데 이런 멘트가 등장할 리가 없었던 건데 이번에 발키리의 공동 설립자이자 CIO인 스티븐 맥클러그가 이와 관련해서 멘트를 던졌습니다. 이 양반은 더 블록과의 인터뷰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아무리 늦어도 1, 2년 안에는 승인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리플 XRP 현물 ETF 출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암호화폐는 새로운 자산 유형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는 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이렇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어서 이걸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지금 당장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할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는 모두 증권이 아니라고 간주가 됐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XRP 현물 ETF 출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후에는 XRP가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실제 출시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자산 운용사들의 관점에서 XRP는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 종목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다는 건 역시 의미 있는 포인트 지점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XRP 현물 ETF는 확실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멘트를 던졌는데 특히 블랙록 등 자산 운용사들과 ETF 발행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비트코인 이외의 다른 암호화폐 현물 ETF도 출시되는 게 합리적인 일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며 뭔가가 진행 중이구나 이런 뉘앙스를 던졌습니다. 리플랩스와 발키리 또는 다른 운용사들 사이에서 XRP ETF와 관련된 논의가 어느 정도 수위에서 진행됐거나 되고 있는지 이것까지 명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분위기는 이전과 다르다는 점, 이건 뚜렷하게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자산 운용사들이 XRP ETF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리플 소송 이슈가 마무리되는 걸 우선적인 전제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 진행 중인 벌금 합의 이슈와 관련해서는 약식재판에서 증권으로 판명된 초기 기관 대상 판매 XRP에 대한 벌금 이슈, 이게 지금 양측의 입장문이 법원에 순차적으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데드라인이 4월 29일이라서 중간중간
법원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벌금 합의와 관련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빠르면 상반기에 벌금 합의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 또는 양측의 합의 여부 이런 것들이 결정될 수가 있고, 늦어지면 이것도 내년으로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다른 한 가지 갈래는 이제 4월부터 리플 소송 1심 정식 재판이 개시가 되는 건데, 2분기에 배심원 판결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심원 판결 결과와 약식 재판 판결 내용을 종합을 하면 얼추 최종 판결에 대한 예측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단계에서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XRP 시세가 여전히 답답한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어느 정도 지났다라는 거 여러 측면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남아있는 긍정적인 변수들, 그런데 이게 여차하면은 폭발적인 변수가 되면서 XRP 시세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도 XRP 홀더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